50대 이후 돈이 새는 순간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 월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월세 받으며 살면 된다.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사면 노후가 편하다. 오피스텔 월세 받으면 국민연금보다 낫다. 원룸 몇 개 있으면 매달 생활비가 나온다. 부동산은 그래도 실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달콤합니다. 월급은 곧 끊기는데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예금 이자는 낮게 느껴지고 주식과 코인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부동산 월세에 관심을 갖습니다. 매달 통장에 월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은퇴자에게 큰 안정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노후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는 월세 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월세 80만원, 월세 100만원, 월세 15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 돈 관리는 얼마가 들어오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월세는 들어올 수 있지만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수도 있고 수리비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고 대출이자가 오를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이런 변수는 단순한 투자 위험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흔들리는 생계 위험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부동산 투자는 월세보다 먼저 순현금 흐름, 공실 위험, 대출이자, 세금, 수리비, 매도 가능성, 생활비 구조를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순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 투자 광고나 중개 설명을 들으면 보통 월세부터 말합니다. 월세 100만원 나옵니다. 월세 150만원 가능합니다. 연수익률 5%입니다. 안정적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은퇴자가 봐야 할 숫자는 월세 총액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월세에서 모든 비용을 뺀 뒤 실제로 손에 남는 돈입니다. 월세가 100만원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돈이 전부 내 생활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부담, 수리비,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영향, 중개수수료, 공실 대비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달 1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가 45만원 나갑니다. 관리비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재산세가 나갑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 중개수수료가 나갑니다. 에어컨, 보일러, 도배, 장판 수리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원이 아닙니다. 50만원일 수도 있고 4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그마저도 영원이 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있어서 투자 수익이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월세가 곧 생활비입니다. 월세가 줄어들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월세가 끊기면 예금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볼 때는 월세가 얼마입니까?가 아니라 모든 비용을 빼고 실제로 얼마가 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월세 총액은 화려한 숫자이고 순현금 흐름은 현실의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공실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공실입니다. 공실은 단순히 월세가 안 들어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은 멈추고 나가는 돈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는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이자를 내고 세금과 관리비를 감당하고 생활비에 보탭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나가면 월세는 바로 영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재산세도 나갑니다. 관리비 일부도 남을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중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집 상태가 낡았으면 도배, 장판, 청소,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면 보일러, 수도, 전기, 싱크대, 화장실까지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끊겼는데 돈은 계속 나갑니다. 이것이 공실의 무서움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공실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닙니다. 생활비 공백입니다. 월세 100만 원으로 생활비를 계획했는데 3개월 공실이 생기면 3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대출이자와 관리비, 수리비까지 더하면 실제 충격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실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공실이 3개월 생겨도 버틸 수 있는지, 공실이 6개월 생겨도 대출이자를 낼 수 있는지, 월세를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지, 주변에 경쟁 물건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 지역에 임대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임차인이 나갔을 때 바로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월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은 흔합니다. 내 돈만으로 사기 어려운 부동산을 대출을 끼고 사고 월세가 들어오면 대출이자를 내고도 남을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대출을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대출이자가 늘어도 월급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월세가 대출이자의 원천입니다. 월세가 밀리거나 공실이 생기면 대출이자는 예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예금이 줄어들면 생활비가 불안해집니다. 또 금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에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공실까지 생기면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고 대출이자가 50만 원이면 처음에는 50만 원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 이자가 70만 원이 되면 남는 돈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재산세, 수리비, 공실 대비금까지 빼면 실제 남는 돈은 더 적습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은 수익률을 높여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고정비입니다. 월세가 20% 낮아져도 버틸 수 있는지, 금리가 올라가도 괜찮은지, 공실 6개월에도 이자를 낼 수 있는지, 대출 만기가 왔을 때 연장이 가능한지, 원금 상환 계획은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잠 못 자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차인의 생존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만 봅니다. 위치가 좋은가, 층이 좋은가, 신축인가, 역세권인가, 가격이 적당한가, 월세가 얼마인가를 봅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월세는 결국 임차인이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상가라면 임차인의 장사가 되어야 월세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라면 거주 수요가 있어야 월세가 나옵니다. 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라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높다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도 장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 인하 요구가 오고 연체가 생기고 결국 공실이 됩니다. 상가라면 그 업종이 이 자리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주변에 경쟁 점포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주차가 가능한지, 유동인구가 실제 구매 고객인지, 배달이나 온라인 소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업종인지 봐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실제 거주 수요가 있는지, 직장과 학교, 교통, 병원,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비슷한 임대 물건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관리비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시설이 낡아 임차인이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건물을 사는 것이지만 월세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임차인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생기면 세금 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소득,
재산세,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주택수, 임대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손에 남는 돈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 들어와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수리비, 공실 대비금을 빼고 나면 생각보다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크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세금 내기 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 내고 난 뒤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고려한 순수익을 봐야 합니다. 공실과 수리비까지 감안한 현실 수익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대부분을 넣는 투자라면 계약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금은 필요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도 가격을 낮추면 비교적 빨리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매수자가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금리, 지역 분위기, 임대 상황, 공실 여부, 건물 상태에 따라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오피스텔, 지방 소형 부동산, 공급이 많은 지역의 임대형 부동산은 팔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실 상태라면 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있어도 월세가 낮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면 매수자가 망설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 있고 배우자 간병비가 필요할 수 있고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급하게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고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매수 시점만 보지 말고 매도 시점도 봐야 합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누가 살 것인지, 이 물건의 매수층은 넓은지, 거래량이 있는 지역인지, 비슷한 물건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공실이 생겨도 팔 수 있는지, 내 노후 자금이 이 부동산 하나에 너무 묶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수리비와 관리 스트레스도 투자 비용입니다. 월세형 부동산을 사면 단순히 월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수도가 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어락, 누수, 곰팡이, 관리비, 원상복구 문제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돈도 비용이고 시간도 비용이고 스트레스도 비용입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과 마음의 안정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월세를 조금 받기 위해 매달 임차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수익은 생각보다 값비싼 수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부동산은 수리비가 반복됩니다. 보일러, 배관, 전기, 창호, 욕실, 주방, 도배, 장판, 에어컨, 누수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률이 좋아 보여도 수리비가 반복되면 실제 수익은 줄어듭니다. 위탁 관리를 맡기면 편할 수 있지만 그 비용도 월세에서 빠져나갑니다. 노후에는 돈이 남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실패한 투자입니다. 월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관리 가능성입니다. 여덟 번째로 내가 아는 지역인지 봐야 합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잘 모르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사고, 분양 상담사가 유망하다고 해서 사고, 인터넷에서 뜨는 지역이라고 해서 사고, 지도에서 역세권처럼 보여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현장성이 강합니다. 같은 역세권이라도 출구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 상가라도 동선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관리비, 주차, 소음, 임차인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공급량과 공실률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여러 번 가봐야 합니다. 평일, 낮, 저녁, 주말에 가보고
비 오는 날도 가보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도 봐야 합니다. 주변 중개업소 한 곳만 믿지 말고 여러 곳에서 임대 시세와 공실 상황을 물어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종이 위 수익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퇴직금 전부를 한 물건에 넣으면 위험합니다. 퇴직금과 예금, 대출을 합쳐 상가나 오피스텔 하나를 사면 처음에는 든든해 보입니다. 월세가 나오면 생활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물건에 노후 자금이 집중되면 위험도 집중됩니다. 그 물건에 공실이 생기면 전체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그 지역 상권이 나빠지면 자산 가치가 흔들립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 생활비가 흔들립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면 노후 자금이 묶입니다. 수리비가 생기면 예비비가 줄어듭니다. 노후 자금은 분산이 중요합니다. 모든 돈을 부동산에 넣기보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의료비 예비비, 간병비 대비금, 안정적인 금융자산, 일부 부동산 수익 구조로 나누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 전체를 한 물건에 걸면 안 됩니다. 퇴직 후 투자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열 번째로 월세보다 먼저 내 생활비 구조를 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 노후 생활비 구조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얼마인지, 예금에서 매달 얼마까지 꺼내 쓸 수 있는지, 의료비와 간병비 비상금은 따로 있는지, 배우자 생활비까지 포함했는지, 자녀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 없이 부동산을 사면 월세가 생활비를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생활비가 월 300만 원 필요하고 국민연금과 연금소득이 170만 원 들어온다면 매달 13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월세로 메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월세 130만 원짜리 부동산을 사도 비용을 빼면 80만 원만 남을 수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 부족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에는 내 생활비 부족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월세가 그 부족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월세는 생활비의 보조수단이어야지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를 고민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모든 비용을 빼면 실제 얼마가 남는가? 공실이 6개월 생겨도 버틸 수 있는가? 대출이자가 올라가도 감당 가능한가? 임차인이 이 월세를 계속 낼 수 있는 구조인가? 수리비와 관리비를 감안해도 수익이 남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계산했는가?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물건인가? 내가 잘 아는 지역인가?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한 물건에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가? 월세가 끊겨도 최소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 투자 실패는 다시 벌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은퇴 후 투자 실패는 생활비를 바로 흔듭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부동산 투자는 좋은 물건을 잡는 것보다 나쁜 위험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 상담이나 분양 설명을 듣다 보면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노후 월세용으로 딱입니다. 공실 걱정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익률 보장됩니다. 앞으로 개발되면 크게 오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희망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보다 현재를 봐야 합니다. 가능이라는 말보다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수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좋아질 곳보다 지금 버틸 수 있는 곳을 봐야 합니다. 은퇴자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을 놓치는 것보다 나쁜 물건을 잡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생활비 시스템입니다.
생활비 시스템이란 매달 필요한 돈이 여러 곳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 이자, 안정적인 금융자산, 작은 근로소득, 부업수입, 임대수입, 비상금, 의료비 예비비처럼 여러 줄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월세는 이 중 하나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월세가 잘 들어오면 좋지만 월세가 흔들려도 다른 줄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하나로 노후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월세가 끊기면 노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월세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임차인이 안정적인지, 월세가 주변 시세와 맞는지, 공실이 생기면 몇 개월 버틸 수 있는지,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최근 수리비가 늘고 있는지, 세금과 건강보험료 영향은 어떤지, 팔아야 할 경우 매수 수요가 있는지, 월세가 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실 대비금입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동안 전부 생활비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일부는 반드시 공실과 수리비 대비금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이 나갔을 때 도배, 장판, 청소, 중개 수수료를 감당할 돈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자가 있다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이자 부담을 버틸 돈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입니다. 월세가 들어오면 생활비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고른 부동산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월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현금 흐름입니다. 공실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입니다. 임차인의 생존 가능성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영향입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수리비와 관리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아는 지역인지 여부입니다. 노후 자금이 한 물건에 몰려있지는 않은지입니다. 내 생활비 시스템이 월세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월세 10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공실 6개월을 버틸 수 없다면 수익률이 높아도 위험합니다. 대출이자는 은퇴자의 현금 흐름을 가장 빠르게 압박합니다.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는 대박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에서 대출이자와 세금, 수리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임차인이 나가면 몇 개월 버틸 수 있는지, 금리가 올라가도 괜찮은지, 필요할 때 팔 수 있는지, 내 노후 자금이 한 곳에 너무 묶이는 것은 아닌지, 월세가 끊겨도 최소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생활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 남은 삶의 안정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월세라는 숫자에만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짜 봐야 할 것은 그 월세가 끊겼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퇴직 후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사람만이 노후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